7장 무형자산입니다. 자, 여러분,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면 좋은데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미래 효익을 주는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무형자산은 똑같아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나한테 경제적 효익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겠어요? 그렇죠. 물리적 형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이런 특허권이나 뭐 이런 저작권이나 이런 권리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자산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 형체가 없다 보니까 과연 이 권리가 이 특허권이다 그러면 이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인지 그걸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식별 가능성입니다.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형체가 없으니까 이 자산의 가치가 존재하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식별 가능성이라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이 기업과 별도로 이 권리를 뭐 특허권이다 그러면 이걸 매각하거나 또는 내가 빌려주고 임대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럼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처분하거나 내가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자산의 가치가 식별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통제. 통제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이 특허 기술을 모든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제란 건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허권이나 이런 권리 같은 것들은 법적으로 우리가 특허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법적 등록하는 게 꼭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통제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유형자산과 요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무형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자, 첫 번째로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초보자들의 입장에서는 개발비 그러면 이거 비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그럼 개발비가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신제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제품을 개발할 때 투자된 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거는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신제품이 나중에 생산돼 가지고 미래에 그걸 만들어서 팔면 미래에 걸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비 투자된 돈은 미래의 효익이 있고 이 투자된 이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건 소멸되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효익을 주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맥락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업에서 무턱대고 제품 개발을 바로 하는 건 아니죠. 먼저 이게 시장성이 있는지 이걸 탐색하는 단계인 연구 단계를 거쳐서 진짜로 이게 미래에 효익이 있다, 돈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개발 단계로 진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단계를 구분했을 때 연구 단계라는 것은 탐색 등을 하는 단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제품이 시장성이 있는지, 이런 뭐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개발 단계는 뭘까요? 개발 단계는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 때 뭐 금형을 설계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제품을 생산해 본다든지, 이런 단계가 이제 개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연구 단계에서도 돈이 나갈 거고 개발 단계에서도 돈이 지출될 건데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돈은 이게 지금 연구를 해보는 거잖아요. 탐색을 해보는 거니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하지 않죠. 이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개발 단계로 진입할 건지에 대한 그런 탐색 단계니까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돈은 우리가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즉시 그냥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발 단계로 진입했을 때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돈을 무조건 우리가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으로 볼 거냐? 그렇지 않고요. 이 개발 단계에서 투자된 돈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고, 그리고 그 자산의 원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자산의 인식 요건을 갖춘 거니까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지만, 즉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을 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있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요, 그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때는 경상개발비라는 단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투자된 돈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미래 효익을 주는 거니까 이 투자된 돈이 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걸쳐서 이 제품 생산을 해서 제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화시키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발비의 개념이고요. 만약에 개발 단계에서 만약에 개발 단계에서 미래의 효익을 줄 수 없다. 돈은 투자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냥 경상개발비에서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주의사항은 우리가 이제 개발 단계에서 투자한 이 개발비를 미래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화 시킬 건데, 그 감가상각 비용이 만약에 특정 제조와 관련이 되었다면 제조와 관련된 원가로 구분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라고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무형자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업권이에요. 영업권. 자, 영업권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업종, 동일한 업종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업종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든지 또는 좋은 회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든지, 그래서 동종 기업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무형의 자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영업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영업권이라는 거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영업권이라고 아무리 기록해도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창출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내부 창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기업의 가치를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합병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하는데 B 기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가치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고 이걸 이 기업을 인수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외부에서 유상으로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권을 외부에서 유상으로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돈을 주고 사온 거니까 이건 인정하겠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영업권을 계상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례 보시면, 자, 10월 11일 날 A 기업은 B 기업을 흡수합병. 그러니까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하는데 B 기업이 A 기업에 흡수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흡수합병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합병을 당하는 회사를 P 투자회사, B 기업을 P 투자회사라고 하고 A 기업을 뭐 투자회사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용어를. 그러면 이 합병을 당하는 기업, 이 B 기업의 재무 상태를 봤더니 자산을 공정가치로 이렇게 측정해 봤더니 지금 1,000원이래요. 부채가 700원이고, 그럼 자본이 300원이죠. 그러니까 합병을 할 때 A 기업이 지금 B 기업을 인수하는 거잖아요, 사례가. 그러면 이 B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시가로.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이 기업을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기업은 B 기업의 잠재력을 인정해서 지금 B 기업의 지금 공정가치로 계산한 자본이 300원이잖아요. 그럼 300원만 주고 인수하면 되는데 이 A 기업이 B 기업한테 400원을 주고 인수했대요. 이렇게.
그러면 100원을 더 줬잖아요. 그럼 이 100원을 더 준 이유는 이 B 기업이 갖고 있는 영업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A 기업이 합병분괴를 하게 되면 이런 패턴으로 하는 거예요. 자, B 기업의 자산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A 기업이. B 기업의 부채도 인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000원과 700원 자산 부채를 인수했으면 현금으로 300원만 주면 되는데 400원을 줬대요. 그럼 차변의 대체가 안 맞잖아요. 차변에 100원을 더 준 건 뭐예요? 그렇죠. 이 B 기업이 갖고 있는 영업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외부에서 유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건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그래서 영업권은 이렇게 투자회사, A 회사가 지급한 이 합병 대가, 이전 대가 400원 빼기, 합병을 당하는 이 B 투자회사, 이 B 회사의 자본의 공정가치 300원을 초과해서 준 100원이 영업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무형자산은 개발비, 영업권, 이런 무형자산의 종류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개발비 영업권 외에도 우리가 그 밖에 뭐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강업권, 임차권리금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산업재산권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산업활동과 관련해서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의 재산권이에요. 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활동과 관련된 어떤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실용신안권은 그 특허 받은 그 제품의 내부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디자인권이라는 거를 우리가 의장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디자인권은 그 특허받은 제품의 외부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제품에 상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을 그냥 합쳐가지고 산업재산권 이렇게 통합해서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생각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ERP 프로그램을 뭐 1억에 구입을 했다. ERP 프로그램 이런 건 되게 비싸거든요, 여러분. 막 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막 그래요. 프로그램인데도.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요번에 ERP 프로그램 1억에 구입했다. ERP 프로그램은 이제 뭐 생산, 물류, 회계, 인사 이런 걸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ERP 프로그램을 샀거나 뭐 회계 프로그램을 샀거나 이렇게 기업이 영업 활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을 때 이걸로 계속 미래에 걸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효익을 주는 거니까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업권이라는 건 이제 광업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에서 이제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강업권, 또 뭐 여긴 적진 않았지만 어업권 이런 것도 있고요. 어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았다든지 임차권리금은 뭐냐면 그 보증금 외에 지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인수하는데 보증금이 1억인데 이 가게 주인이 자기가 여기서 수년간 장사해가지고 그 단골 손님을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증금은 1억인데 1억 5천을 준 거야. 그러면 보증금 외에 추가적으로 준 5천만 원은 권리금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겠죠,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임차권리금이다. 보증금 이외에 지급하는 권리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외에도 뭐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이런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이 많은데 주요 개정 과목만 간단하게 좀 예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이 취득원가는 우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전 강의에서 공부했던 거 떠올려 보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했었죠, 여러분? 그렇죠. 유형자산의 구입 가격에다가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을 더했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무형자산도 자산의 구입 금액뿐만 아니라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특허권을 내가 다른 기업한테 인수한다고 했을 때 특허권의 구입 금액이 있을 거고요. 그 특허권의 권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이전 비용도 그 특허권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고요. 또 중개하는 그 법률 수수료가 또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 이전 비용이나 법률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무형자산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하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 700인데 법률 수수료로 30만 원을 줬다 그러면 그렇죠. 730만 원에 특허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케이스를 보시죠. 공장에서 사용할 제조 특허 기술을 550만 원에 구입하면서 특허 이전 법률 수수료 60만 원과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취득을 했대요. 자, 그럼 이 특허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데 이 특허권의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550이에요? 610만 원이에요? 그렇죠. 61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가 당좌 수표를 주면 내 당좌 예금의 권리가 상대방한테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취득 유형별 회계 처리가 동일하게 개념이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특허 기술을 대주주한테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그러면 특허권, 대변의 자산 수중 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가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시험 문제는 뭐 잘 나오진 않으니까요. 이것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질문 주고 싶은 게 우리 유형자산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감가상각을 왠지 안 할 것 같아. 그죠? 왜냐면 형체가 없으니까. 아닙니다.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합니다.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감가상각이 되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특허 기술을 10년 전에 1억에 취득을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특허 기술의 가치가 똑같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그 특허권의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합니다. 다만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무형자산은 상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용어를 좀 다르게 부르지만 개념은 동일합니다. 자, 무형자산도 시간의 경과로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10년 전의 특허 기술과 현재의 특허 기술의 가치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냥 상각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감가상각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근데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간접상각할 수 있었잖아요. 무형자산도 똑같아요. 직접 상각할 수도 있고 간접 상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유형자산은 간접상각법을 하죠. 근데 무형자산은 선택입니다. 직접 상각할 수도 있고 간접 상각할 수도 있고 기업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오랜 간행상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합니다. 형체가 없다 보니까 누계획으로 따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대변에 해당 무형자산을 직접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같이. 자, 여기 보니까 자, 특허권을 150만 원에 취득했다. 그럼 차변에 특허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현금으로 취득했다. 그럼 현금 자산의 감소. 자, 이걸 50만 원씩 3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가정하면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단어 대신에 그렇죠.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처리해주고 대변에는 상각 누계액을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특허권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이렇게 특허권 자산을 직접 상각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상각이라는 의미가 제거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특허권 자산이 차변에서 대변으로 감소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특허권 자산을 직접 감소시키고 무형자산 상각비로 처리를 하게 된다. 상각 누계액을 사용해도 됩니다. 되는데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는 150에서 50만 원 상각했으니까 100만 원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직접상각법과 간접상각법을 모두 인정하지만 실무적으로 무형자산은 직접상각법을 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유형자산 편에서 감가상각 관련해서 여러분 감가상각 방법의 종류가 많았었잖아요. 뭐 정액법도 있었고 정률법도 있었고 연수학계법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뭐 이중체감법, 뭐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것들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무형자산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예,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정액법이 맞으면 정액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정률법으로 하고 싶으면 정률법으로 기업이 그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서 삼각 방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삼각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면 정액법으로 하자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에서는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대부분 정액법으로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무적으로. 근데 꼭 정액법으로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정률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정률법으로 하면 돼요. 근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정액법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잔존 가치는 이 자산을 다 사용한 후에 그 남아있는 가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추정해가지고 우리가 잔존 가치를 고려하면 되는데, 무형 자산은 형체가 없다 보니까 잔존 가치를 그냥 없는 걸로 봐요. 잔존 가치를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잔존 가치를 그냥 0으로 하자라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잔존 가치를 그냥 0으로 한다. 없는 것으로 한다. 예. 그렇게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특허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10년간 사용할 것 같다. 근데 10년 후에 그 특허 기술을 사고 파는 시장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 가치를 추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원칙은 잔존 가치를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내역연수입니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내역연수는 제한이 없었어요. 뭐 50년간 건물을 쓴다 그러면 50년 동안 감가상각하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0년 동안 쓴다 그러면 20년 동안 생각하면 되고, 그쵸? 어떤 제한이 없었는데, 무형자산은 이게 형체가 없다 보니까 좀 제한이 있어요. 자, 계약이나 법령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20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리가 법령에 이 회사가 30년을 쓸 수 있다라고 법이 돼 있다 그러면 30년 동안 사용을 하겠죠. 그죠? 이처럼 법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무조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놨다. 그러니까 20년 안에서 상각을 끝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취득 후 지출입니다. 자, 우리 유형자산 공부할 때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추가적인 지출이 생겼을 때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그렇죠. 수익적 지출이라고 했었잖아요.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형자산도 취득 후에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자산의 인식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자산으로 자본적 지출로 그렇지 않고 자산의 인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즉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때는 수익적 지출로 구분해서 해주면 되는데 이게 뭐 시험 기출 문제에서 무형자산의 이런 자본적 지출 뭐 이런 것들이 뭐 쉽게 언급되거나 자주 언급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동일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형자산의 처분이에요. 이런 무형자산의 처분인데 자, 무형자산도 처분할 수 있죠. 내가 특허권을 1억에 취득해가지고 사용하다가 이 특허권을 다른 회사에 매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처분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제거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이 자산을 갖다가 팔았다 그러면 이 자산을 대변으로 제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부에 남아있는 금액과 내가 처분해가지고 받는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내가 처분 금액이 더 커요. 그러면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거고 처분 금액이 적어요. 내가 싸게 팔아서 손해봤어요. 그러면 무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은 영업활동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가 영업 외 손익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무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 무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 외 수익 이렇게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손익으로 구분된다는 거. 자,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장에서 사용할 특허 기술 100만 원에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그러면 1월 1일 날 특허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현금 주고 샀다고 했으니까. 자, 내역연수가 10년이고요. 정액법이고 잔존가치가 없대요. 자, 그러면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역연수로 나누는 건데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100만 원 나누기 10년 하게 되면 매년 10만 원씩 상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만 원씩 상각을 하겠다. 자, 그런데 이거를 올해 7월 1일 날 처분했어요. 80만 원의 약소금을 받고 처분했대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사용을 했으니까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처분하는 게 논리상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무형자산도.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을 10년 상각하는 거니까 매년 10만 원씩 상각을 하는데 지금 6개월을 사용하고 처분한 거니까 5만 원만큼의 감가상각을 인식을 하는 거죠. 아, 여러분, 요 연수가 5년으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연수는 5년으로. 연수가 좀 잘못됐네요. 자, 5년간 상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0만 원에 나누기 5년 하면 매년 10만 원씩 우리가 상각을 하는데, 매년 10만 원씩 상각을 하는데, 6개월 동안 썼으니까, 100만 원에 5년이니까 20만 원씩 상각하는 거죠. 예, 100만 원에 5년간 감가상각한다라고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매년 20만 원씩 상각을 하는데 지금 6개월만 사용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2분의 6 해서 10만 원만 우리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 날 이때 무형자산상각비 6개월치 쓴 거 10만 원 대변에 특허권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형자산 감가상각 할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직접법으로 상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100만 원에 취득을 했고 10만 원 상각했으니까 9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죠? 9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를 80만 원에 갖다가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에 있던 특허권이라는 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해야 되는 거죠. 90만 원이. 맞죠? 왜 90이죠? 100만 원에서 10만 원 감가상각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90만 원을 다 제거해주고, 자, 어음을 받았대요. 그죠? 그럼 어음을 받았으면은 받을 어음인가요, 여러분? 자, 우리 앞전에서 배웠었죠. 이전 강의에서 약속어음을 받았을 때 받을 어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을 때는 받을 어음이지만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미수금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10만 원만큼 손해봤으니까 이 10만 원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영어 외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무형자산에 대한 이렇게 상각을 할 때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되 이게 만약에 이 특허권이 어떤 제조와 관련해서 발생된 거다라고 하면 제조와 관련된 상각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조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제조와 관련된 상각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게 맞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객관식 지문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형자산 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될 수도 있고 제조와 관련됐다 그러면 제조와 관련된 비용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처분했을 때는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에서 배웠던 거를 생각하면서 그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은 좀 공부하시기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